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복권 한번 안 사본 사람이 있을까요? 복권을 살 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결과는 늘 인생 여전이라는 게 야속하긴 하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복권 당첨보다 더 엄청난 횡재를 했지 뭡니까? 물론 그런 결과를 얻기까지 속상한 일도 많았고 속 터지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마저도 추억으로 남게 되네요. 역시 저는 자본주의에 찌든 인간인가 봐요. 4살 차이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진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고작 4살 많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부터 시댁 어른들한테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너는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니 4살이나 젊은 남자 만나 살지.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야. 어디 나이 많은 여자가 나이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해? 말도 안 되지. 네 주제에 언감생심? 마음씨 어린 우리 상주인이나 되니까 늑다리 여자 데리고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 운 좋은 줄이나 알고 평생 우리 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래, 그건 옳게 말이 맞다. 우리 오빠만 살아있었어도 이 결혼 절대 안 되는 거였어. 어디 여자가 없어서 나이 많은 여자랑 사냐고 난리였을 거다. 그리고 보면 올케가 보살이네. 나였으면 어림도 없어. 아니, 14살 많은 것도 아니고 고작 4살 많은 걸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시어머니와 고모님들을 뵙고 온 그날부터 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한동안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주변에서 남자 소개도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남편이 싫어서 시간을 갖자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거절했어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양다리를 걸치는 거나 뭐가 다른가 싶었거든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게 3년 넘게 사귄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남편은 이런 저랑 다르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3번이나 선을 봤지 뭐예요. 물론 어머님의 강요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차라리 말을 말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뭐하러 매번 선볼 때마다 나한테 문자를 하냐고.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말 안 하고 선보는 건 자기를 속이는 짓이잖아.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엄마가 하도 닥달하셔서 형식적으로 나가는 자리긴 했어도 자기를 두고 선을 보는 거 욕먹더라도 솔직하게 낫다고 생각해. 솔직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이 남자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모든 걸 내게 말해줄 사람이구나 생각됐으니까요. 남편은 3번의 선을 봤지만 모두 퇴짜를 놓았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나간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은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다나요. 아무튼 남편의 그런 계획이 성공한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이은 선짜리 파토는 어머님의 마음을 흔들긴 한 모양이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일전에 찾아뵀을 때는 조신하게 보일 생각에 제가 너무 수수하게 하고 나가서 그런가 제 나이보다 더 많게 보신 것 같길래 이번엔 조금 화려하게 꾸미고 나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명품백도 들고 나갔어요. 원래는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를 보일까봐 저렴한 백으로 들고 나갈까 했는데 하필 옷하고 색상이 안 맞아서 명품백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 그 백 넘버가 땡땡땡땡땡 아니니? 나도 그거 사려고 오픈런까지 했는데 결국 못 샀잖니. 넌 그거 어떻게 구했니? 아, 전에 파리 출장 갔다가
현지 본점에서 샀어요. 텍스 리펀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 예. 너 해외 출장 자주 가니? 아무래도 업무상 2달에 한 번꼴은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에 화색을 띠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혹시 그 가방 질르거든 나한테 되팔아라. 내가 중고 시세보다 잘 쳐줄게. 아니다, 네가 산 금액 그대로 다 쳐줄게. 어때? 나한테 팔지 않을래?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야 굳이 모델 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 시어머니들 분한테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수백만 원을 주고 사서 고작 3-4번 들은 백이니까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잠깐만 여기 있어봐. 나 옆에 잠깐 갔다 올게. 그렇게 밖으로 나가신 어머님은 10분 정도 지나 다시 돌아오셨어요. 헐레벌떡 달려오셨는지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봉투를 내미셨어요. 모 은행 로고가 찍힌 돈 봉투더라고요. 너 보니 갈등하는 것 같길래 혹시라도 네 생각이 바뀔까 해서 근처 ATM에서 돈 뽑아왔다. 네가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팔던 시세대로 넣었으니 아쉽지는 않을 거다. 어때? 그 가방 나한테 넘길 거지? 지금까지 봤던 어머님과 다르게 생기 넘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앞에 서 계시는데 그 모습에 닭살이 올랐어요. 도대체 이 백이 뭐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변하신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님께 제 백을 팔았고 백 안에 들어있던 제 소지품은 식당에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집에까지 들고 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에는 정말 제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명품 리셀러가 되는 바람에 기분은 좀 그랬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 덕분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친한 직장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저만큼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명품백을 사드린 것도 아니고 명품백 리셀을 해드린 걸로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난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얼마나 대단한 백이길래 그래? 혹시 연예인들도 쉽게 못 산다는 에르메스 벌킨이야? 아니야, 내 주제에 그런 백을 어떻게 사? 그냥 조그만 샤넬 백이야. 그러니까 더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니까? 혹시 나한테 주신 그 돈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걸까? 아무래도 찜찜해서 말이야. 그러자 동료가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니까 차라리 명품 소품을 하나 사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백을 되팔고 남은 차액이 있으니 차라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지갑을 사드리기로 했어요. 파리 출장 때 명품 백을 사본 것 빼고는 한국에서 명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명품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거기서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갑을 구입해 집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겨버렸지 뭐예요. 지갑이 담긴 명품 종이백을 제 책상 위에 놓아두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 그걸 보셨던가 봐요. 마침 엄마 생신이 며칠 뒤여서 엄마는 그게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작 제가 준비한 엄마 선물은 현금 20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생신날 생일 케이크와 함께 선물로 돈 봉투를 내밀었더니 엄마가 한사코 사양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선물도 사고 돈까지 주니? 샤넬에서 샀으면 모르긴 해도 엄청 비쌌을 텐데. 어? 샤넬? 그거 엄마 선물 아닌데? 제 말에 엄마는 살짝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당신이 명품인데 그깟 샤넬이 뭔 대수야. 샤넬백을 한 트럭 가져와봐. 내가 당신이랑 바꾸나. 그러자 엄마가 피식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아유, 말은 잘해요. 하긴 샤넬백이 있어도 문제야. 그 백 들려면 옷도 사야지 구두도 사야 되는데 그게 돈이 얼마야?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한우나 사서 우리 식구 실컷 먹이는 게 낫지. 난 샤넬보다 현금이 최고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엄마도 여잔데 왜 명품 백이 탐나지 않겠어요. 비록 시어머니께 드릴 게 백이 아닌 지갑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엄마한테는 한 번도 해드린 적 없는 선물을 남의 엄마한테 하려니 속이 쓰리고 서글펐어요. 며칠 뒤 저한테 명품 지갑을 선물 받은 시어머니는 제 기대와 달리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 그거 있는데. 암튼 네가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이니 잘 받을게. 야, 그런데 말이야. 다음엔 나한테 물어보고 사. 그래야 이번처럼 겹치는 일이 없지. 알았지? 그 말에 차라리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드렸으면 좋았을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엔 꼭 우리 엄마한테도 명품 백을 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특히 걱정했던 건 예단이었어요. 어머님이 결혼 허락을 하신 이후부터 줄기차게 명품관을 드나들면서 위시리스트를 만들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고르실까 잠도 설칠 정도였어요. 거기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아주버님과 형님 선물, 거기다 가까운 친인척 선물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혼수 비용보다 더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밑으로 동생도 둘이나 있어서 가급적이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다가는 염치 없게도 부모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적정선을 그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따로 만났는데 예, 큰애가 니들 결혼하는데 뭘 해줬다고 예단을 해주니? 그리고 친인척들한테도 따로 할 거 없어. 우리 상준이 아빠 세상 뜨고 나서는 내 전화도 피하는 인간들이야. 그러니 넌 다른 사람들 챙길 생각 말고 나만 챙기면 돼. 시어머니한테만 잘하면 되지. 왜 엄한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퍼붓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해요. 걱정도 팔자다. 그 욕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리스트를 좀 짜봤거든.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이 중에서 고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 니네 집이 좀 사는 집이었다면 이런 걱정할 거 없이 리스트에 든 거 다 해오라고 하겠지만 딱 봐도 그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줄여봤다. 어머님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리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명품백이며 시계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이걸 다 하려면 수십억은 들겠다 싶었어요. 예, 인상 좀 펴. 누가 너 보고 그걸 다 해오라디? 그중에 내가 밑줄 쳐놓은 거 있지? 그거 2개만 해와라. 상준이가 어찌나 지랄을 하든지 더 해오란 말도 못하겠다. 상준이 말로는 네가 번 돈으로 하는 결혼이라고. 그래서 양심껏 고른 거니까 그건 꼭 해와야 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알았니? 그날 어머님이 예단으로 해오라고 하신 명품은 어머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저렴한 것들이었어요. 2개 다 해서 500이 조금 안 되겠더라고요. 예단비 없이 그걸로 퉁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네가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버님 내외는 상견례 때 와서도 어머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한테는 살갑게 대해주셨지만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 내외와 어머님이 몇 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거의 연락도 끊고 살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모르긴 해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요. 이듬해 봄, 조금 구차한 기분과 구겨진 자존심을 안고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 하나 했던 생각은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싹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저한테도 그렇고 특히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 내가 시댁에서 좀 쭈구리가 되면 어떠냐? 내 부모가 사위한테 대접받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결심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곤 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명품을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그게 돈은 넘더라고요. 시댁에 보면 방 하나가 죄다 명품이었어요. 옷이며 액세서리는 물론 백에 구두, 그 밖에 자잘한 소품까지. 이거야말로 명품관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의 명품 사랑은 식을 줄 몰랐고 매달 명품 사느라 긁은 카드값 막느라 난리였어요. 처음엔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던 저로서는 어머님의 급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0 정도 보내줄 수 있니? 500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500이나 필요하다시니까 걱정이 돼서요. 얘는 참 뭘 그런 것까지 묻고 그러니? 내가 오죽하면 시집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너한테 돈 부탁을 하겠어. 중요하게 쓸 일이 있으니 그러는 거지. 암튼 내가 오래 통화는 못한다.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그리로 바로 좀 입금해라. 전화를 끊고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해서요. 그런데 하필 남편이 회의에 들어가 있어서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1시간가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님한테 닭달 전화가 3번이나 왔지 뭐예요. 더는 미룰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은 제가 엄마 환갑 때 생애 첫 명품백을 사드리려고 몇 년간 따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뒤늦게 전화를 한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대뜸 화부터 내지 뭐예요. 아니, 그 큰 돈을 엄마한테 주면 어떡해? 어머님이 급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어쩌라고. 자기는 회의 들어가서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은 10분이 멀다 하고 전화해서 닭다리신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자 남편은 숨을 고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번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뭐? 명품 사느라 긁은 카드 할부금이라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샀으면 할부금이 한 달에 500이나 나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예전엔 형수님한테 툭 하면 카드값 대납해달라고 그러셔서 형수님이 몇 번 내주셨는데 그런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형이 나서서 대판 싸우고는 연락도 않고 살게 됐어.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해놓고는 갚을 생각도 안 하시는데 내가 형이라도 화나지. 그 말을 들으니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님께 보내드린 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어떡해. 그 돈 내가 엄마 환갑 때 명품백 사드리려고 모은 돈이란 말이야.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께 명품백은 허영을 채울 수많은 요소 중 하나겠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귀한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 입에 덜컥 털어 넣었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장모님 명품백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면 나랑 얘기하라고 하곤 끊어. 내 선에서 처리할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따로 없는 거라서 500만 원을 홀라당 날려먹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했던 약속을 지켜주었어요. 저희 엄마 환갑 때 명품백을 사왔거든요. 혹시 카드 할부로 산 게 아닐까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친한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외주 작업을 맡게 됐고 2달 가까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일을 한 덕에 마련한 귀한 돈이었죠. 자기 엄마 때문에 날린 돈이니 우리 생활비가 아닌 부업으로 채워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사위 덕분에 생애 첫 명품백을 받게 된 엄마 얼굴에는 연신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흠집이 생길까봐 바닥에도 내려놓지 못하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딸이 돼서는 진작 사드리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딸보다 사위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 남편 덕분에 엄마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제 기분이 시궁창에 처박혔지 뭐예요. 너 아주 웃긴다. 나는 너 생각해서 너 시집 올 때 싸구려 백이랑 선글라스 하나 해오라고 했던 건데 넌 내 아들 꼬셔서 네 엄마한테는 비싼 백을 선물하게 했더라. 이래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지 엄마한테는 돈 안 아끼고 시애미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는 거니?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사부인한테 명품백이 어울리기나 하니?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지. 명품백은 나처럼 품이 있는 사람이나 드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잊으신 모양인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500만 원 받아가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하도 급하다고 하셔서 보내드린 그 돈이 저희 엄마 환갑 선물 살 돈이었어요. 평생 명품백은커녕 20만 원 넘는 백 하나 가져본 적 없는 저희 엄마한테 생애 처음으로 명품백 사드리려고 제가 수년간 모았던 돈이라고요. 어머님한테는 푼돈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빌려가 놓고 어머님이 10원짜리 하나라도 갚으셨어요? 제가 돈 달라고 할까봐 연락 딱 끊으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요, 어머님처럼 남의 돈으로 명품 사드는 사람보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남편이랑 자식들 입에 좋은 거 먹이는 걸 행복으로 아는 저희 엄마가 훨씬 더 품이 있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씩씩대시며 푸념을 하셨어요. 난 김 여사가 명품관에서 우리 상준이가 백 사는 걸 봤다고 그러길래 그래도 내가 둘째 아들은 제대로 키웠구나 했다. 어릴 때부터 지영이랑 다르게 엄마한테 살갑게 굴던 아들이라서 그 백을 다른 사람한테 줄 줄은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세상에 나한텐 구두 한 짝 사준 적 없는 놈이 장모한테 그 비싼 걸 선물했다니까 내가 속이 어떻겠니? 너라면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건 있지만 그래도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어머님은 한참을 넋두리를 하시며 눈물 콧물을 빼셨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저는 미칠 지경이었어요. 1시간 넘게 어머님의 일방적인 하소연을 들어야 했던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어요. 기가 쏙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저를 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처음부터 명품에 정신 못 차리던 사람은 아니었어. 우리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청 바람을 피우셨거든. 엄마 말로는 엄마 몰래 내 언니를 신혼여행까지 데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셨어. 그러다가 하루는 백화점에서 평소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반지를 하나 샀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더란 거야. 그때부터 아빠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엄마는 아빠 월급으로 명품 백도 사고 구두도 사고 목걸이에 반지까지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셨어.
아빠는 당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명품 쇼핑은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어졌어. 이젠 아주 중독이 돼버린 거지. 신상이 나오면 안 사고는 못 배기는 거야. 그 바람에 아빠가 유산으로 남겨준 상가도 팔아먹고 양평 땅까지 팔아치웠는데도 아직도 허기가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야. 형은 이런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내 엄마니까. 남편 말을 듣고 나니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남편도 가엾고 어머님도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원래는 저도 형님처럼 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살겠다 생각했었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은 매 순간 저를 시험하듯 일을 벌였고 돈 문제로 툭하면 저랑 실랑이를 벌이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의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질은 내도 큰 걱정은 안 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뭐? 어머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날아든 이 소식에 저도 남편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카드값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 쓰셨더라고요. 그러다 더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결국 집이 넘어가게 된 거였죠. 당장 어머님이 살 집을 구해야 해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거절뿐이었어요. 그러게 내가 진작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그랬지? 술이나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뭐라 그랬어?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반대했잖아.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엄마한테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 남편은 제게 눈물의 호소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실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당장 우리 둘 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 모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제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벌인 짓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한 집안의 딸인 것처럼 남편도 어머님한테는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어머님은 죽어도 투르면 돼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지 뭐예요. 우리 애기들 누울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단 말이야. 가죽 제품들이 많아서 온도 습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원룸에서 사니? 엄마, 지금 그깟 백이랑 구두가 중요해? 엄마 살 방 한 칸도 못 구하는 처지에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명품이 중요하면 그거 팔아서 엄마 살 집 구해. 나도 더는 못하겠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둘째 아들 탓에 어머님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협 끝에 고르고 골라 방 1개짜리 빌라를 월세를 구했어요. 매달 월세는 어머님이 벌어서 내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어머님 댁에 가봤는데 세상에, 방에는 명품들을 쟁여놓고 어머님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어컨이며 가습기도 죄다 명품이 들어있는 방에 설치하시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던 어머님은 아는 분이 하시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자 또다시 슬금슬금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하셨어요. 밥까지 줄여가면서 말이죠. 다른 집은 시어머니께서 아들네 집에 김치며 밑반찬을 해다가 나른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반대였어요. 어떻게든 식비를 아끼려고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햇반이며 김치, 심지어 두부까지 가져가셨거든요. 비록 우리 집에서 생필품이랑 반찬거리를 훔쳐가는 얄미운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더 사고치지 않고 이 정도로 사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이 찾아오실 때가 되면 가져가시라고 양념불고기랑
반조리 생선구이도 사놓고 치즈랑 요거트도 잔뜩 사다가 냉장고를 채워두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희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저희 집에 들러서 당신 드실 양만 딱 챙겨서 가져가시곤 했어요. 나름의 규칙이 생겨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둬야 할지 알게 됐던 시점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셨지 뭐예요. 명품 좋아하는 어머님이 아니랄까봐 월급을 받자마자 점심시간에 백화점에 들러 벼르고 벼르던 명품 지갑을 사서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직 사채빚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도 전처럼 명품을 턱턱 사드릴 수가 없어서 몇 달을 모아서 지갑 하나를 샀던 모양인데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저희 부부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채비도 못 갚았다며 몇 달 전에 엄마가 전화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3천만 원만 해달라고 그러더라.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 장례식장에 빚쟁이들도 올 텐데 장례식을 꼭 해야겠니? 그냥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던 하고 끝내자. 형,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하도 당해서 그런다. 누군 처음부터 이랬는 줄 알아? 내 말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나도 집사람도 장례식장엔 안 갈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그리고 너도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상속 포기 절차나 밟아. 안 그랬다간 엄마가 남긴 사채비까지도 안게 될 테니까. 전화를 끝으로 아주버님 부부는 정말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말대로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저희 부부한테 남은 빚을 갚으라고 통보하고 갔고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장례 비용으로도 꽤 돈이 나간 판에 사채비까지 떠맡게 되니까 좀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 어머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은 좋은 얼굴로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빨리 집을 정리해야 보증금을 빼서 사채를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살림이 별로 없어서 남편이랑 둘이 차에 싣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집 정리를 끝내려고 했는데 꼭 닫혀있는 방문을 열어보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 뭐예요. 세상에, 방에 온갖 명품들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이 많은 명품들을 나르려면 이삿짐 트럭을 안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다 어디에 갖다 놓느냐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값비싼 명품들을 보고 탐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가져간다 해도 놔둘 공간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남편한테 중고로 팔자고 했어요. 당근에 올려서 하나씩 팔아봤자 힘만 드니까 업체에 연락해서 전체 견적을 받아보라고 말이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돈이 되긴 하겠지만 그리 큰 액수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일단 매장에서 사온 이상 다 준 거였으니까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와, 여기 아주 노다지 밭인데요. 이걸 다 어떻게 모으셨어요? 박스 포장 그대로 상태도 너무 좋고요. 희귀템까지 있어서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겠어요. 일단 다른 업체엔 알리지 마시고요.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대표님이랑 상의해서 가격 제대로 쳐드릴 테니까요. 업체 직원은 호들갑을 떨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다고 안심했어요. 저희 부부가 원했던 예상 금액은 다 해서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맙소사. 이틀 뒤 업체 직원을 통해 들은 금액이 도합 7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튕겨서 구름 위로 올라온 기분이었지만 티를 안 내려고 애써가며 일단 다른 업체에도 견적을 받아본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다급하게 그러는 거예요. 견적 받아보고 자신들한테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7억 8천이라는 액수를 들은 우리 부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밖에 안 났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더니 그럴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몇 군데 업체에 견적 의뢰를 했고 그렇게 선택한 업체는 처음 견적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금액은 처음 제시받았던 거에서 1억 2천이 오른 9억이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8억 8천까지 제시하길래 첫 번째 업체에 금액을 알려줬더니 바로 다음 날 9억을 부르더라고요. 명품들을 사 모으느라 어머님이 상가도 날리고 집도 날린 걸 생각해도 이건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명품 재테크를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명품들 중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건 몇 개를 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제한 금액을 업체로부터 입금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횡재를 하게 된 우리 부부는 아직도 기분이 얼떨떨하기만 해요. 사실 아주버님이 장례식을 앞두고 상속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흔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자는 말만 못했을 뿐이었죠. 만약 그때 그렇게 상속 포기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횡재는 없었겠죠.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세상은 참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처럼 느껴졌던 어머님의 보물들이 알고 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도깨비 주머니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어머님이 노렸던 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